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이제 사실 상무님이랑 저는 두 번째 만나 뵙기는 하는 건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거에 이제 조예가 깊으신지, 경력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다는 거 깜빡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 이름은 이미 아실 거고요. 이제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입니다. 저희 홍콩 2대 운용사, ETF 운용사 CSOP 자산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글로벌 ETF 전략하고 구조화 상품, 그리고 주식 대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제 경력은 어떻게 되냐면, CSOP 조인하기 전에는 이제 JP모건에서 주식 대차라고, 세큐리티 랜딩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프라임 브로커들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빌리는 이유들은 뭐 공매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결제를 맞추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그 전문 분야는 이제 롱 사이드보다는 숏 사이드 쪽으로 그 전문 분야가 계속 생겨왔고요. 저는 그 처음에 직장을 시작한 게 어디냐면 호주 시드니에서 맥쿼리 맥쿼리 은행에 일했었어요. 거기서 맥쿼리 세큐리티 그룹이라고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이제 뭐 금융위기 전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프로프라이터리 트레이딩 데스크에다 뭐 주식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헤지펀드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켓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걸 보면 그 반대로 올라가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진이 있으면 내려가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이 바뀌긴 했었는데, 시장에 대한 그 읽는 거 아니면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HSBC에서 증권 서비스라고 그 기관 고객 대상으로 이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관 고객들은 아시아 퍼시픽에서 그 국부 펀드들,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저 기관 고객들, 특히 이제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들, 이런 고객들을 이제 상대로 하게 했었죠. 네. 그래서 전체 경력은 저희 거의 한 뭐 20년 정도가 되고요. 근데 CSOP에서는 그 ETF를 중점적으로,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투자은행이라든가 ETF 전체 이코시스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업무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그 투자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 숏사이드? 이거 그 숏플레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인버스처럼 하락에 베팅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아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지는 거에 베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가 있고요. 밑으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뭐 한 배짜리가 있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것들을 시장에 판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득을 벗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표현하긴 하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선순환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긍정적인 효과가. 그게 뭐냐면 항상 이제 공매도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저 주식이 너무 올랐다, 아니면 고평가가 돼 있다,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 리포트라든가 이런 게 고평가돼 있다 리포트를 낼 수 있는데, 실제로 액션에서는 그걸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시장에 있으면서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면 그것들을 빌려다가 시장에 팔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주식의 가격을 매겨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원활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그 주식 대차,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투명하고 가장 원활한 시장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공매도를 비판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네. 주식 투자는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많은 운용 전략이 있잖아요. 뭐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것도 있고 뭐 섞는 것도 있고 곱하기 하는 것도 있고 뭐 채권이랑 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매도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운용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오늘 이제 중국의 이런 정책이나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지만 진짜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할 거면 이런 정세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투자하는지 얼마나 길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할 건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중국에 대한 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을 거지만 오늘 그렇게 해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네, 이제 또 질문 제가 또 드려볼게요. 중국 경제가 지금 붕괴될 정도의 위기인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 중국 뉴스 접하잖아요. 또 저희 또 채널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다른 이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중국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중국의 뭐 항생테크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전기차 파트가 그렇죠. 네, 미래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많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말 붕괴될 정도의 위기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또 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2023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짧은 답변부터 드릴게요.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짧은 답변이었고 우선 부동산 시장이 가장 이제 위험 요소가 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저기 7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이제 선행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뭐냐면 베이커 그 에이전트 기대 지수라고 이제 그럼 베이커가 누구냐? 베이커 에이전트가 누구냐? 중국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합해 가지고 그 플랫폼이 있는데 부동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가 1위 기회예요. 근데 2위, 3위, 4위, 5위, 6위 그 나머지들 다 합친 것들의 5배 정도의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레베뉴를 갖고 있는 정도로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다 다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까지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베이커 에이전트 기대 지수예요. 근데 현재 이제 베이커 에이전트 기대 지수가 올라가면 향후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상승될 거다라는 선행 지표로 사용되고 있대요. 중국 내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긴 할 텐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고용이 감소하면서 아니면 이제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빌딩의 공시률이 좀 늘어난다. 그런 뉴스들은 들리긴 하셨을 거예요. 다만 리오프닝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다른 부동산들이 있죠. 특히 이제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리테일 영업점이라든가 그리고 쇼핑몰이라든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물건들을 사고 있거든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고 이런 쪽은 아직 건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큰 축의 상업용 부동산들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을 건축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부동산들이 뭐냐면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R&D 센터. 그 같은 경우에는 첨단 테크 산업의 R&D 센터가 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겠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심천에도 있고 이제 저희가 송콩이니까 심천과 가깝긴 하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테크놀로지 파크들. 그래서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중소기업들이 그 파크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도 건재하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근거는 또 뭐냐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늦추는 거죠. 왜 주택 구매를 늦추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됐을 때 이제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이 사람들이 임대하던 임대를 그만두고 이제 주택을 구매할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미지수예요. 이게 5%가 될지 10%가 될지. 근데 이제 중국 그 국민들은 부동산 크기 1선 도시나 아니면 2선 도시의 중심가에서 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절대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 상품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림자 금융에 관련된 그 신탁 상품들에 대한 영향력이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신탁 상품의 총 발행량이 7조 달러 정도. 그런데 2023년에 그게 3조 달러로 줄었어요. 3조 달러 개념이 안 잡히시죠? 3조 달러 같은 경우엔 영국 GDP래요. 굉장히 큰 규모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어마무시한 경제 규모를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신탁 상품의 규모가 3조 달러예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크긴 하지만 7조 달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19년부터 중국 정부는 이제 그림자 금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그 금감원에서 신탁 업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3분의 1 기업한테 벌금을 때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신탁 상품에 대한 전체 총 발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경제 규모나 아니면 은행권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일까? 이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할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6페이지거든요. 큰 위기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점진적인 회복을 할 거고요. 이제 과거 양적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질적 고속 성장 이런 거 표시하지 않을게요. 질적 완화된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보고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수치로 좀 보여드리면 소비가 좀 회복되긴 했었죠. CPI 아까 말씀드린 게 0.2% 올랐고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신규 대출 금액이 늘었대요. 근데 기존까지 이제 LPR이나 아니면 이자율을 낮추는 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을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중국 기업이나 인민들이 빌리려는 것들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주택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크니까. 근데 이게 12월,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전 246조가 이제 신규로 대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그 전달 대비 4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신호라고 하나 보셔야 될 거고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전기차 포함해서 285만 대가 저번 달에 팔렸대요. 그거는 지금 그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소비가 증가했고 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비자 지출이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떠냐?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20년에서 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했었잖아요. 성장률이 8%, 뭐 어떤 데는 9%까지 오른 적도 있었고.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앞으로는 5% 정도 성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중국이 중진국에서 멈출 것이다. 더 이상 성장이 힘들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더 성장해야 될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인구층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미국 GDP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버는 소득이 있죠. 그걸 비교해 보면 미국 그 소득의 국민 1인이 버는 소득이 6분의 1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이제 중국 아직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되게 많은 거고 중국 그 정부는 그거를 육성을 시킬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중국 저소득층 있죠. 이제 굉장히 저소득으로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못 보는 분들이 이분이 7억 1천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7억 1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 인구의 2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일본 인구의 4배가 넘고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그렇죠. 7배가 넘죠. 7배가 아니라 거의 뭐 10몇 배가 넘는 거죠. 네네. 12배 이상이죠. 그렇죠. 12배 이상이죠. 네. 이제 그런 인구들이 아직도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공동부위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공동부위는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하지만 그런 저소득층한테는 공동부유가 어떻게 보면 맞는 단어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수출이 감소되면서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중국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거냐면 제조업을 현대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봉제 공장에서 아니면 완구를 만든던 거에서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에서 이제는 로봇을 사용한 첨단 제조업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일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그리고 많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 보급률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그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표시되냐면 노동자 1000명당 몇 개가 이제 보급률을 이제 나타내는 수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가 국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1000에서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1000명당 1000. 그렇다는 얘기는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나라들이 어디냐면 싱가포르, 일본, 대만. 그 밑에 누구냐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수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동자 1000명당 320. 그럼 그 다음 수치를 한번 볼게요. 미국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인 미국은 노동자 1000명당 200 몇 개. 그래서 중국에 이미 보급률이 많이 늘어났고, 그걸 또 역으로 보면은 중국의 보급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 보면 우리는 1000에 1000인데 중국은 1000에 320밖에 안 돼. 아직도 저조한 애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되게 비싼 나라예요. 당연히 로봇 보급을 해야 기업에 이득이 생기고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노동력이 굉장히 싼 나라인데도 1000명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320이라는 로봇 보급률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제조업의 근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주도하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과거에 수출 주도의 고속 성장에서, 그리고 부동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뭐를 바꾸냐면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던 동력들은 이미 써버렸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너무나 간단하게 빅테크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지원을 한 섹터일 거고, 그리고 지금 암울한 중국 경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네. 좋습니다. 지금 방금 또 제가 또 생각난 게 있어요.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로봇 자동화로 이제 산업들을 전 세계 모두 다 전환하려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임금은 계속 노동력의 가치, 그러니까 월급을 점점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아주 찌끔찌기긴 하지만 무한정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노동력에서 로봇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노동력이 굉장히 비싼 선진국에는 빨리 적용이 되겠지만, 중국도 물론 당연히 임금이 많이 과거보다는 상승했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 대비 많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게 중국의 가장 강한 장점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서도 지금 이런 자동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봇 공장 제조업에서 자동화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보다 낮긴 하지만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근데 이제 로봇 보급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마진이나 수지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하나 이제 장착을 할 때 아니면 생산 설비에 갖출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얼마나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동력이 싼 상태에서도 이걸 그 장착을 하고 그 상용화를 시켰다, 설비에다 시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기업에서 논리, 그러니까 이윤의 그 경제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숫자 계산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이쪽으로 그 지능을 요구하는, 아무로 더 이제 좀 지원을 하는 이제 정책이 그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그렇죠. 그 돈을 그렇죠. 너무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판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줄판을 돌리면 당연히 그 노동자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영업 마진에서 좋을 거니까. 왜냐하면은 그 비용이 아무래도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더 미래적인 시각으로 지금 설비의 자동화를 이뤄낸 거죠. 그리고 로봇을 보급을 시켰고요.